아무래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하려면은 학습법이 좀 뛰어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자기주도 학습에서 학습법을 안다는 건 역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인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메타인지입니다. 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아름다운 알미다라고 얘기한 공자님, 지지위 지지고 부지면 뭐 시지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건데, 우리 지금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을 얘기할 때 학습이란 뭐냐 하면 그 내용 요소를 잘 알고 개념 원리를 잘 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탐구죠. 탐구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표현 단계입니다. 표현 단계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5번째 단계가요, 성찰이에요.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부족한 건 뭐지? 성과는 뭐지? 앞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복잡하게 말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과 그 공부를 마치고 난 그 상황에서 자기의 성찰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가 탐구를 했으면 발표하고 다른 사람 평가를 받아보고, 선생님의 평가를 받아보고, 개념 원리를 배웠으면 개념 원리를 내가 분명하게 아는지 설명해보고, 뭐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야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장 핵심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성찰록을 쓰고 그것을 보관해라,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답노트 만드는 것도 메타인지 학습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보면은 그 오답노트를 못 만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의외로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내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얼른 그 모르는 거를 갖다가 연습장에다 써놓는다든지 수첩에다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성찰록에다 써놓는다든지 다이어리 같은 데다 자기가 모르는 거를 자꾸 기록해 놓는 것이 의외로 좋거든요. 왜냐면은 모른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알려고 자꾸 머리가 그쪽으로, 사고 방향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 그걸 갖다가 또 슬로우 싱킹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걸 갖다가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안다든지 자꾸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로 되기 때문에, 아주 공부 잘해서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은 그 슬로우 싱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이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빠른 속도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려워지는 속도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내 지혜는 거길 안 따라가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곧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한다. 스스로 강구하니까 자기주도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하브루트 학습법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4명이 조를 짜가지고서 서로 이제 A라는 학생이 질문하면 B라는 학생이 대답하고, 또 B라는 학생이 C 학생한테 또 질문하면은 C 학생이 대답하고, C 학생이 또 질문하면은 D 학생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날 배운 거를 갖다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갖다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는 게, 또 질문을 만들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브루트 학습법도 자기주도 학습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에 EBS에서 조용한 공부방과 시끄러운 공부방, 말하는 공부방, 뭐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실험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모르는 것들 대답하고 혹은 이렇게 발표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모르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파악해가는 이런 공부가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빛을 쳐가면서 외우면 뭘 공부했는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 방식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브루타의 핵심은 결국 물어볼 친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친구를 사귀는 게 핵심인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친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제 아이를 태우러 왔을 때 우리 아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면은 그 엄마는
굉장히 웃어가면서 이제 학생한테 다가가서 너 우리 아이하고 친하다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는 체 하고 뭐 PC방 같은데 시험 끝나고 어디 가느냐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도록 상황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 니들 이번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학원 한번 같이 짜가지고서 물리 공부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되면서 스터디 그룹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이 되죠. 담임선생님이 그냥 강제로다가 야 1번, 8번, 9번 일로 와봐. 니들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서 공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따르지 않으면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 나쁘게 또 생각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잘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하려면 부모님끼리 잘 통한다든지 자녀의 친구한테 관심을 가진다든지 해가지고서 했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만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브루타 학습법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도 교사 시절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부모님이 원래 친한 아이들 친구 관리를 해가면서 학생들끼리 좀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천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뭐 줌이나 뭐 웨이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 그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하브루타 학습을 할 수 있다면 해봐라.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질문하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핵심을 알아낸다는 거죠. 공부는 아무래도 배운 것을 장기 기억 속에 넣어서 많은 지식을, 배경 지식을 쌓는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 7번 읽기 공부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7번 읽기 공부법이 일본에서는 별로 이제 뭐 인기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했거든요. 야마구치 마유라는 사람이 일본 사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한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여성인데 이걸 제가 이제 한번 학교에서 실천을 해본 적이 있어요. 7번 읽으면 성적이 올라가나를 보려고.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2번 정도 예습을 한번 책을 읽고 와라.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2번 정도 읽고 수업 끝나자마자 한 번 다시 읽어라. 그럼 이제 5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야마구치 마유가 뭐라고 했느냐면 5번 정도 읽으면은 설명할 수가 있대요. 이런 정도 돼야 이제 하브루타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단원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그 익힌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읽고 익힌 문제를 풀어봐라. 6번 읽는 거고 중단원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대략 기출 문제라든지 수능식 오지 선대학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그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그때 이제 7번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기간이 되면 쭉 공부하면서 이제 몰랐던 오답 노트나 틀렸던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고 교과서 한번 차분하게 읽고서 다시 했던 시험 문제 다른 참고서 사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 같으면 아마 틀리는 문제 거의 없을 거다 그랬더니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아이들 보통 70점 80점 맞는 아이들이 7번 읽기 공부법을 실천을 하더니 뭐 96점 98점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 반복을 해서 애우지 않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능 풀기가 참 어렵다. 야, 이게 의외로 이게 고시 공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학습에서도 고등학교 시험 준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뭐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제목만 봐도 뭐 복습하는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뭐 그런 반복, 얘기겠죠. 반복이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맞습니다. 게 있는데요. 그 망각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잊지 않을 만큼 다시 복구해서 복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벌써 100년 전 얘기예요. 3.1 운동 때쯤 해가지고 그 망각곡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직도 유효하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복습이라는 얘기겠죠. 일단 공식적으로 국가교육과정에 나오는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우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교과 지식이 있거든요. 그 개념과 원리가 있다. 교과 지식과 개념과 원리를 잘 공부해라. 근데 잘 공부했는지 어떻게 하냐. 잘못하면 오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하면 농구공 위에 쟁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학생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과 원리
원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이 탐구거든요. 탐구를 교과와 좀 더 넘겨서 범교과적으로 여러 군데서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탐구를 해라. 그게 창의적이다. 탐구 활동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수행 과제,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그건 금방 안 되니까 적어도 10년 공부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왔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오늘부터라도 해라. 이제 그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성찰이거든요. 거기까지 다 오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복습도 했어요. 장기 기억에 남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과정 안에서 메타인지 성찰과 관련되어 있고 하브루타는 핵심을 잘 아는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7번 읽기 공법은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동시에 장기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심리학 쪽에서 자기 전에 읽은 것이 바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에 모르는 문제 2개 다시 외우고 자면 다음날 생각난다. 그런 말씀이 그냥 속설이 아닌 거죠. 과학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학습법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같은 거 듣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복적으로 비슷한 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졸음을 쫓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있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건 그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관련된 정보 처리는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음악을 꼭 들어야 된다면 가사 없는 거 가사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소음으로 만들어서 들어야지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듣게 되면 의식이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볼 때 음악 못 듣고 하니까 가급적 듣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또 공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원래 이제 과학 선생님 출신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쪼개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구과학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천구의 좌표계에서 뭐 적도 좌표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럴 때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복잡한 걸 갖다가 10개로 쪼개가지고서 작은 건 다 이해가 되니까요. 확실하게 작은 걸 갖다 이해하고 자기 거를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걸 조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린다. 그런 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편하게 설명하고 편하게 풀어주시거든요. 자주 선생님 설명을 정신 집중해가지고서 들어야 그런 최고 난도의 문제를 갖다가 자기도 유능하게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정리하면 2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황롱문 교수님 얘기하는 몰입 같은 거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갖다 주면 아이가 좌절해버려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개인이 선택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학습법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본인이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